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뭐 좀 9월 달에 한다, 뭐 언제 한다 이런 얘기하다가 꼭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금리 인상이 개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계부채가 뭐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또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올 것 같은지,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한 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고, 또 2016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저쪽 끝에서부터 허재환 연구원 오랜만에 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매 연구원은 더 오랜만인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열사끼리 특별히 자기 소개할 시간 좀 더 줄까? 아,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현대증권. 네. 네. 다음에 우리 KDI의 송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송 박사님 나와주셨고, 노현우 기자는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연합인포맥스의 노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먼저 우리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제 좀 오프닝의 차원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그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이슈, 뭐 사건, 뭐 뭐든지 간에 딱 하나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허재환 연구원부터. 뭐 분양 급증이죠. 분양 급증. 분양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 네. 네. 김현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다시 강남 아파트 4천만 원 시대. 강남 아파트 4천만 원 시대. 굉장히 중요한. 네. 좀 기다리시고요. 최종 동결자 시간 기다리시고. 네. 자, 우리 노현우 기자. 네, 저는 메르스에도 꺾이지 않은 분양 열기에서 그 네. 메르스 했을 때 다 마스크 쓰고서는 분양 현장 찾았던 게 그렇죠.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우리 종결자로서 송 박사님. 올해 뭐가 제일 중요했었던 겁니까? 우리나라 처음으로 분양 물량 증가량이 네. 70만 호를 넘게 되면서 네. 나타나는 네. 공급 과잉 현상에 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트렌드와는 달리 네. 또 사이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나도 가장 중요했을까요? 뭐가 가장 나한테? 네. 뭐가 가장 70억 아파트. 해운대. 네. 아, 그렇잖아요. 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네. 시장이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전세 난민이 지금 전세 가장 난민.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전세 난민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2015년 부동산의 핫한 이슈가 뭐였는지 한번 쭉 짚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단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노현우 기자. 예, 오늘 그 시장의 기자로서 이렇게 예. 부동산을 보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총평을 딱 한마디만 해주면, 짧게 해주시면.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게 객관적일 것 같은데, 네.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이제 110만 6천 건으로 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현매 연구원, 건설 산업의 관점에서 건설 경기요, 부동산 말고 네. 어떻게 보세요? 올해 흐름이 어땠어요? 올해 이제 사실 해외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저유가 때문에 이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해외는 예상보다도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연초에 발표할 때 공격적인 분양 계획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2분기 실적 발표쯤 돼서 한 8월 되니까 7, 8월 되니까 이제 야금야금 계획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이제 사상 최대의 분양 기록을 올해 대형사들이 다 발표를 한 것이 지금 네. 진행 중인데 네. 어쨌거나 건설 경기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허재환 연구원, 네. 우리 미국 금리 인상 시작 이번에 했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은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만 네. 한국은 오히려 뭐 굳이 뭐 미국 탓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머징 국가들이 힘들어지면 네. 한국 경기 자체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별도로 저희는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간다. 네.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금리 측면에서의 부담보다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에 대한 걱정들이 네. 훨씬 더 중요한 메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종결자 우리 송 박사님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네. 시장 자체의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부동산 가격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올 한 해 흐름을 네. 뭐 그런 관점 또 수도권 지방 구분해 네. 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매 가격 측면에서 약간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뤘고요. 네. 또한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과 월세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네. 거래량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120만 호 정도가 현재 기록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이제 양호한 흐름 속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2%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대 이제 초입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네. 특히 통화정책의 운영상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를 과연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향후에 주택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 한 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양호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저기 수도권하고 지방 간에 뭐 네. 좀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올해 네. 드디어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그 주택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지방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네. 최근 한 5, 6년 동안에는 또 지방이 수도권을 또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수도권이 지방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나 네. 공급 물량 과잉이라는 일반적인 뉴스라든가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제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 부분이 나오면서 네. 일정 부분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전망 쪽에서도 다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과거에 우리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 버블 세븐이라고 했던 데들이 네.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 한 해 그 버블 세븐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뭐 차별화가 좀 이루어졌나요? 올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재건축 이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상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일부 분당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작년이나 재작년과는 달리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에 뭐 버블 세븐의 그런 화려했던 그런 시절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강남은 거의 그쪽 간 것 같고. 예, 강남은 특히 서울의 재건축 이주가 강했던 서초나 강남 지역 부분은 네. 분명한 그런 회복 현상이 네, 나타났습니다. 명예 회복을 했죠. 네. 네. 근데 저쪽 아래쪽은 좀 별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선되는 추세는 보였지만 네. 과거의 명예는 과거의 버블 세븐은 아닌.
과감하게 선생님. 법을 쓰고는 예. 하겠다. 예. 자,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올해 분양된 게 몇 호가 분양이 됐어요? 지금 50만 호 정도로 그죠?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50만 호고 지금 네. 70만 호대는 그건 인허가 기준입니다. 인허가 기준이죠. 네. 실제 네. 분양된 거는 그만큼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인허가에는 30가구 이상, 30호 이상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빌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네. 50만이 아파트고 네. 그러니까 포함한 인허가 전체 물량, 그 주택 공급은 그러면- 70만 호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그러면 50만 호도 그거는 인허가 기준이죠. 아니요, 50만 호는 분양 시작한 분양 기준이고요. 분양 올해, 기준이고. 예, 올해 네. 신규 분양,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청약한 물량이 50만 호다. 50만 호고. 그리고 이제 이걸 포함한 네. 인허가 물량은 70만 호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분양된 건 되고. 50만 호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70만 호 중에 이제 올해 전부가 다 공급이 되진 않았겠지만 음. 어쨌거나 뭐 상당 부분은 공급이 된 것으로 이미 아, 지금 70만 원 나머지 부분도 공급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나머지 이제 다른 형태들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아, 꽤 상당 그래요? 부분은 네. 있기 때문에 주거 공급은 이제 70만 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량은 70만인데 이제 인허가를 올해 받았어도 내년에 시작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네. 그래도 보통 몇 개월 이내에 시작하려고 하는 걸 감안하면 네. 뭐 이미 지금 그 이제 다가구 주택은 사실은 착공해서 완공까지가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짧죠. 네. 좀 늦게 시작해도 어차피 이제 아파트랑 같은 그 시계열로 보자 그러면 네. 공급량은 아파트는 훨씬 빨리 70만 들어가죠. 70만 호를 올해 공급했다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하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보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은 50만 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반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를 포함한 일반 주택을 포함할 경우에 모두 70만. 이게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공급 기준, 분양 네, 기준으로. 인허가 기준. 인허가 기준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예를 들면 인허가와 실제 공급 물량에 네. 대한 그 일부의 갭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양은 실질적으로 다 착공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아, 예, 그러니까 50만 호 50만 원은 아파트는 착공이 된 거고. 이미 착공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입주는 물론 이제 2년과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이제 입주가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나머지 20만 가구는 올해가 당장 아니더라도 2, 네. 3년 이내에 충분히 그렇죠. 2, 3년 단기간에 이내에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간 필요한 네. 주택 호수가 한 35만 호에서 한 40만 호 사이 정도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2003년도에서 2012년도 이제 네.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수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은 그때는 44만 호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착공 물량의 평균 물량도 45만 호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2013년도부터 2022년 네. 이때의 국토교통부의 그 중장기 수요 계획에 의하면 39만 호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만 따져서도 50만 호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 인허가로 따진다면 70만 호이기 때문에 네. 한 해에 70만 호는 그 한 해의 적정 평균 물량인 네. 39만 호를 초과한다는 거죠. 이게 2018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 보통 2년과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네.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네. 공급적 부담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한 35에서 40만 원 사이가 매년 필요하다고 보면 네. 우리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사실은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반부터 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틀어잡아 버려가지고 네. 한 거의 한 7, 8년을 한 20만 원 정도밖에 분양을 안 해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요즘 분양되는 물량 가지고 네. 이때 공급 부족을 다 소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착공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에 의한 착공 물량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5만 호 정도 한 해에 네. 착공이 되어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부족하지만.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주거 수요라는 것이 네.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가구의 분화라든가 네. 아니면은 일정 부분의 그 멸실 네. 이걸 다 합치는 구조를 따진다면 네. 네. 한 해에 한 35만에서 40만 원 정도가 지금부터는 네. 유효한 네. 그 공급 물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숫자에 맞게 네. 공급을 해왔다. 네. 네, 제가 착각이 있었네요. 전 굉장히 적게 공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네. 자, 어쨌든 우리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는 이게 충분히 이제 흐름은 들은 것 같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부가 뭐 작년 2012년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 초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계속 나왔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를 좀 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올 한해 영향이 있었습니까? 올해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나 DTI,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부총리에 의한 네. 일종의 이제 정책의 아젠다로 크게 부각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부분은 일정 부분 그 영향에 의해서 회복되거나 개선되는 그러한 반영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계부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이제 집단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여신 심사에 대한 선진화 방안 부분이 대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주요 골자로 보면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하겠다라는 네.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를 비분리, 그다음 분할 상환 구조로 좀 바꾸겠다. 네. 그다음에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DTI를 8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정부가 하나의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를 주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또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네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재원 연구원. 네. 지금 이번에 정부가 그 가계부채에 관련돼서 이제 그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 효과는 있어요? 내놓은 거 보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무지하게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분양되는 것들은 또 빠지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정부도 약간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계부채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시장도 살려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두 개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채를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이 생기는 네. 이제 그런 좀 자가 오류에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제 가계대출의 증가율 자체는 좀 꺾였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히 급격하게 내년도에 이렇게 어떤 가계대출이나 가계신용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부채를 포함한 이제 그 유동성 증가율이 대체로 올해 7에서 8% 정도였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한 4에서 한 5% 정도로 완만한 증가율 둔화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계부채 뭐 한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오니까 또 좀 아까 기사 뜨는 거 봤더니 총량 규제 안 한다 이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좀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러다가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큰일 난다.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그죠?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뭐 뉴스테이요? 네. 5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에 뭐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제 공공의 LH공사를 비롯해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매년 적정량을 공급하는 목표가 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처리가 돼 있고 대신에 이제는 공공이 하던 임대 역할을 민간이 기업형으로 사업화해라. 장기적으로는 사실 선진국들을 봤을 때는 기업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결국 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올해 이제 뉴스테이 처음 사업들 나올 때 이게 인기가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인기를 끄는 바람에 뭐 니즈는 충분히 있다, 시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좀 여기서 더 나왔을 때 정말 계속 잘 될지 그리고 갑자기 5만 원은 또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숫자인데 이제는 네. 뭐 10만 원까지 얘기도 지금 곳곳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는
뭐 그린벨트 풀어서 한다 뭐 이러고 나왔던데 맞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들은 사실은 건설회사들이 조금 고생하는 분양을 목표하던 사업장을 네. 임대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분양성이 없는 사이트를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소위 말해 대박이 난 거고요.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뉴스테이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사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조금 그 구도는 좀 바꾸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네. 이제 새로운 택지에 대해서 어느 사이트에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역이기도 하고 용지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 이제 배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정부도 좀 고민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송 박사님께 돌아가서.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부가 뭐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일단 서울에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 네. 전세에서의 월세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LH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좀 더 벗어나서 네. 뭔가 이렇게 민간 주도의 또 민간 위주의 또 양질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형 네. 월세의 그런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온 정책이 뉴스테이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과도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임대 아파트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8년 또는 5년이라는 임대 기간에 한정해서만 월세, 때로는 또 보증금이 있는 월세 네. 이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적정 시점에 다시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렇죠. 분양전 그런 일종의 준공공 임대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시장이 안 좋거나 주택 시장이 안 좋거나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정부의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가 있는 이러한 네. 정책을 좀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진정한 임대라고 하면은 보통 10년, 20년 이런 장기적인 이제 월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즈니스인데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분양 위주의 단기형 사업 수익을 실현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약간 다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사들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패턴을 바꾸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월세 공급이 확대되는 이 부분은 네.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 특히 월세 시장이 세그멘트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하면 보통 빌라, 네. 원룸,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보통 아파트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네. 주로 월세 시장을 형성했다고 그렇죠. 본다면요. 네. 앞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좋은 아파트도 임대가 나오는구나. 네. 이러한 것을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겟팅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뉴스테이가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진정한 월세 임대 아파트로의 그 진정한 변화를 가지려면은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도 있겠지만 민간 자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선진화될 필요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근데 전 그 우리의 경우에는 대규모 건설사가 이런 임대 사업에 들어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네. 사실은 다른 나라들 보면 이게 대규모 건설사 위주의 임대주택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업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예. 뭐 중소형이든지 네. 뭐 일본을 가면 좀 크긴 하지만 걔들은 네. 건설사 위주가 아니라 진짜 네. 임대 사업자 중심의 네. 대규모가 있긴 하지만 네, 네. 이렇게 대기업 구조로 가야 될 네.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구도로 갈 이유는 없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주로 분양 위주의 건설사들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 그러니까 월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대형 비즈니스가 이제 정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대림이나 뭐 다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뉴스테이 아파트가 어떻게 일정 부분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과도기적입니다. 한시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기금 성격이 강한 네. 중장기 그 수익률을 원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사학연금이든 뭐 또 네. 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장기간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음. 그러한 기금 성격의 그 장기 투자자들이 네. 일정 부분 이런 임대 사업 안에서 함께 역할을 할 같이 때가 있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현우 기자, 예.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면 결혼했어요? 예, 3월 했습니다. 아 3월에? 예. 아주 얼굴은 총각처럼. 감사합니다. 그 집장만은 했어요? 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저는 전세로 들어갔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송 박사께도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민인 게 그 아무리 뉴스테이 하지만 월세로 살기에는 이 장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확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예. 그래. 지금 내 질문을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해줘. 예. 제가 너무 도면. 맞벌이에요? 예, 맞벌입니다. 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 부장이 버는 것보다 두 대리가 버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그건 난 혼자 벌고 있거든 아직도.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쨌든 네. 맞벌이 부부잖아요. 네. 한 달에 월세료를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50 정도? 그거 넘어가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건가요? 그쵸, 제 심리적으로 가진 것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사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는데 뭐 서울 강남은 한 100만 원짜리 월세가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아파트 좀 크고 보증금 좀 세고 100만 원 정도가 자리 잡은 것 같고 강북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을 가면은 월세 50만 원이 저항선인 것 같아요. 50만 원 저항선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져나가면 지방 쪽으로 좀 더 빠져나가면 30만 원 저항선. 그게 요즘에 대체로 그 제가 판단하는 저항선들인데 이 그거보다 더 위로 가면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 얼마 안 되는 전세 물량을 발품으로 네. 찾고 싶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 송 박사님께 질문을 던지면 이제 기업형 임대, 저 이제 뉴스테이 때문에 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50만 원의 저항선을 맞춰줄 수 있나요? 맞출 수 없습니다. 못 맞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50만 원의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내놔라라는 어떤 월세 프로그램이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못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그 처음에 이제 땅을 불허할 때 그 네. 땅에 대한 그 코스트를 좀 줄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관련 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굉장히 싼 이자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줍니다. 네. 그 장기적인 그 캐시플로우 상에서 기업들이 충분한 최소한의 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네.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참여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네.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음. 잠정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이루어진 사업을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이제 연기금 저리로 들어가는 얘기도 나오고 골고루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그런 각종 패키지를 집어넣어서 해주는 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지금 건설사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일 수도 있을 뿐더러 네. 그 특혜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로 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 놔도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용지를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이 뉴스테이에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뉴스테이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그 뉴스테이가 나왔을 때 의외로 정부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다는 데에서 먼저 큰 그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맞는 그 사업을 가질 수 있는 기업체들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임대 아파트가 좋은
브랜드에 네. 좋은 아파트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온 그 부분들이 네. 일정 부분 최근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네. 월세의 전환을 좀 유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네.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 대기업들이 만약에 네. 사업을 뭐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서 일시적으로 네. 정부도 많은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이게 이제 굉장히 특혜도 많이 가고 그런 네. 거니까 차라리 사업 주체를 LH가 해버리고 LH가 그 유명 대기업들한테 시공을 맡기는 정도로 해서 이거를 좀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정부의 당초 목적에도 네. 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공공임대 쪽에서는 LH가 거의 주도적으로 해왔고요. 지금까지 아마 공공임대의 총수도 한 18만 호에서 20만 호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공임대를 갖고 있는 이 LH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는요.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여쭙지 않겠습니다. 우리 분양시장 다 한번 쭉 훑어봤고, 그죠? 올해 분양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게 한 2018년쯤 되면 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거에 좀 지역별로 구분만 좀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양이 많았나요? 올해 70만 호라고 하는 수도권 중에서 이제 서울은 오히려 네. 그 2018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없고. 다만 이제 경기도 부분이 예.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나요. 제가 네. 지금 경기도 살거든요. 경기도 특별히 어디가 이렇게 특별히 안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민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네. 일부 지역들이 아마 그쪽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뭐 사실은 후보 택지가 원래 많았잖아요. 네, 그것들이 예. 다 쏟아져 나온 거니까 네, 무효하게 된 그렇습니다. 택지가. 이게 분양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네. 기존 건설사들이 과거에 음. 그 쌓아놓았던 택지들, 네. 그동안 투자해왔던 그런 택지들을 네.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 다 다 쏟아냈죠. 이게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살 깎아 먹기식 분양 물량이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예 지방은 어떤가요? 아예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부산, 대구 드리고요. 같은 이런 예, 지방 광역시들. 예,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이 이제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네. 지역인지 안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년 전망을 좀 해보고 뭐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네. 그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네.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짧게 해줘보세요. 네.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듣고 다시 이제 질문할 네. 테니까. 내년도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매매 가격 상승폭은 올해와 같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상승세는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한 3% 사이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세 가격은 요거보다 상승폭이 약간 더 큰 3에서부터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괴롭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2.9%인데요. 네. 내년에도 요 부분 조금 더 상회되지 않을까. 더 올라간다고요? 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올라가겠네요. 예, 특히 저 내년에 전세 재계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서울이 올라가고. 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른 이제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또 그 반대 현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35만 호에서 37만 호 정도 추가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올해와 같은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만약에 내년에도 이와 50만 호는 아니지만 35만 호에서 37만 호가 나온다는 것은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반으로만 줄여도 그래도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분석한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내년은 35만 호, 네. 그 다음에는 27만 호를 제가 시나리오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의 현상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내년에 그 분양 예정 물량이 35에서 37만 호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건설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여기 넘어가서. 어, 저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분양이 무지하게 많은 상태에서 그게 청약은 많았지만 네. 실제 계약에서 안 이루어진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상반기에는 계약률도 높았고요. 네. 지금 계약률을 전체적으로 집계해주는 데이터상으로는 3분기부터 약간 이제 불안감이 생기고 떨어지게 있는. 생겼죠. 예. 근데 그러면 내년에 분양을 한 것들이 우리 건설회사들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올해 분양한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분양한 거 내년에 착공도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내년에 우리 건설 산업은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분양들이 계속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뭐 공사는 하지만 부담이 굉장히 커질 텐데.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사실 내년에 대해서 전망할 때 건설업종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 또는 그 이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올해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서 부동산이 올라오는 속도와 양이 네. 너무나 가파르고 빨랐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은 네. 이게 규제가 오히려 있을 때는 분양권 전매를 쉽게 못할 때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주 시점에 가서야 문제가 불거지는 과거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뭐 미분양 데이터야 워낙에 이제 집계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후행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00%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는 없거든요. 네. 보통 뭐 1층이나 몇 군데 항상 계약이 안 됩니다. 음. 마지막에 팔리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90% 정도만 분양이 돼도 잘했다라고 대부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네. 건설회사들을 지금 만나보면 약간의 불안감은 갖고 있지만 뭐 그래도 내년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들 자기 사이트, 우리 회사 사이트는 90% 또는 80%만 해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 한 60%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건설회사들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뭐 아예 계약이 안 된다는지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60, 70이면은 네. 남지는 않지만 현장은 돌아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올해 보기에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수준으로 네. 분양권 전매가 일어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깡통이 되게 쉬운 주택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총량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집단대출만 좀 약간의 규제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미분양을 양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서 거래가 됐다면 이제는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이제 50만 호 중에 26만 호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은 2007년도 물량도 제 기억에는 15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물량인데 네. 이 중에 26만 중에 10%만 미분양이 나도 2만 6천인 거죠. 지금 현재 15,000개 미분양 많이 줄어 있어서 15,000개고 네. 금융위기 직후에 3만 한 2, 3천까지 갔다가 지금 15,000개인데요. 6개월이면 이제 다시 기록 경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건설회사들이 아직은 그래도 뭐 올해 목표 대비 올해 한 거 대비 내년에 한 30%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도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이게 내년에 35만 이상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20만대로 떨어져야만 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14년도에 33만 온 거고 금융위기 이후에 6년간 평균치가 25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우리 느끼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올해 50만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는 좀 많이 조절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건설회사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 기자, 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주택산업환경지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볼 때 우리 건설회사들이 내년도 주택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년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 걸로 보이는 게 그게 이번에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가 찾아보니까 전국이 65.7을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지난달보다 이제 34.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거의 100에 썼네요. 예, 그렇죠. 지난달에.
100 정도 됐었는데 이제 65.7 그러면 네. 34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하락폭이 3배에서 4배나 더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를 고려하더라도 그게 너무 가파른 거니까 심리적인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배 연구원이 얘기할 때는 건설회사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그런- 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불안에서 30%를 줄인다. 왜냐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서 내년 목표를 30% 감축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없죠. 예, 이 위기 상황을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를 감축해도 충분치 않다. 이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네.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가 오기 전에 건설사분을 만나서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관점이 다른 게 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이제 해야 되는 숙제인 건데 그걸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끝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다고. 그 빨리빨리 털어내자. 예,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부 다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 허재환 연구원 거기도 한마디 해이죠. 금융 섹터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내년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는 거로 한 3번 정도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틸 텐데 4번 이상 넘어가면 우리도 따라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연준의 그 전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분기에 한 번씩 네. 아주 얌전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이제 컨센서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연준의 어떤 성명서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옐렌 의장의 이제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좀 약간 쇼크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자신감을 많이 보였고 그렇죠. 굉장히 잘 보이대. 특히 임금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표로 보면 사실 별로 임금 상승률 별로예요.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곧 임박했다라고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의외로 또 만약에 연준의 생각대로 이제 미국 경기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는 좀 뭐랄까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냥 뭐 옐렌 의장의 어떤 자기 합리화다라는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미국이 그 정도로까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요인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요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저희 국내 금융 섹터들은 그래도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 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쌓여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사실 그냥 웬만큼 정도의 어떤 뭐 지금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손실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도 이제 기자님한테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가 한계냐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네. 어떤 그 자료에서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고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월 소득의 20% 이상이 이제 주거비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한계치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네. 뭐 유럽에서는 소득의 20%가 넘어가게 될 정도로 월세가 비중이 높아지면 이거는 가게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20%를 약간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소득 1분위에서부터 5분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득 이제 1분위,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에서는 전체 가계 소득의 이제 6% 7%가 네. 월세나 전세를 비롯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소비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소득층이나 저희 중산층 이하에 있는 계층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약간씩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야 뭐
저희 거시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로 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게나 기업이나 다 합쳐서 보니까 네. 사실 잘 안 드러나는데 제 느낌에는 조금씩 구멍이 그리고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덮기가 힘든 구멍들이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들어서요. 그게 저는 내년이 아니라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좀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계부채 섹터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내후년 네. 걱정스럽네. 우리는 내년까지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내년 말에 와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노 기자. 예. 현장에서 우리 송 박사님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예.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관점에서 예. 그 어디 가서 하나 분양받으면 돼요, 내년에. 아우 정말 그 어려운 걸 저에게 아니, 현장에서 이게 제 현장의 열기를 제일 잘할 거 예. 아니에요. 어디가 떴다방이 떴대더라 뭐 등등. 저 일단 얼마 전에 갔다 온 거는 이제 수도권 그 광명 쪽에 갔다 왔는데 예. 거기 뜨겁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아, 그래요? 그런 떴다방으로 보이는 분들도 많이 많고. 있었고 예. 저 마곡이나 이런 쪽 아직까지 다 분양하고 있죠. 다 예. 끝났나 그쪽은? 제가 그 정확히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물량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서부권 쪽. 네, 네. 이 동쪽권은 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그건 디테일 모르시고.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송 박사님이 최종 종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좀 분양 받아도 되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주택에 대한 관점이 네. 일정 부분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과거에 만약에 분양의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받았었겠죠. 또 네. 받는 거를 주변은 모든 분들이 다 추천했었을 겁니다. 네. 최근에는 분양이 어느 지역이냐, 네. 또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느냐, 네. 그 현재 필요가 있느냐, 네. 주거의 질은 괜찮으냐, 네. 이 관점에서 다 맞으면 네. 분양을 받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만약에 과거처럼 투기의 투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네. 그거는 아주 네. 선별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이제 우리 송 박사님 말씀을 쭉 종합적으로 아까 초기에도 듣고 지금도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 경기도권은 뭐 그렇게 별로 좋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서울은 여전히 좀 내년에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전세가 여전히 주택 가격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 같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네. 굉장히 빨라질 네. 것 같고. 그럼 방법은 하나네요. 그냥 뉴스테이를 어떻게든지 하나 받아보는 수밖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저는 얘기해 사실 보세요. 내년 전망에서 중요한 것 중에 양극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 양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또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분양 시장의 특징은 신규 분양만 화랑이었다는 거고 재고주택은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얼마가 빠지는지 모르는 지역도 많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빈집이 많아지게 되고 헌집을 어떻게 재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 뉴스테이도 그렇고 일반 기업이 하는 그 월세 사업은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헌집들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노인 가구나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심 재생 사업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저소득층의 생활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네. 고밀도 개발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외 사례, 특히 일본 사례 같은 거 좀 연구해 주셔서 정부에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 향후에 정부가 가져야 될 방향도 주택 정책이라기보다는 주거 복지, 네. 지금 말씀하신 도심 재생과 관련한 부분이 더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